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면 상한가 시즌2 오늘 또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은 8시부터 11시까지 알찬 정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한마디 기능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보실 수 있는데요. 뭐 매니저님들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갖고 있는 많은 궁금증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소화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먼저 첫 번째로는 매크로 이슈 계속 다루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에서 전쟁이 나기 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것들, 아직도 높은 수준인 것들은 유가, 천연가스 등등 에너지 쪽, 이런 쪽 빼고는 대부분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읽히기는 하는데 그래도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면 요거는 뭐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게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분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 잡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 컨텐츠들도 많이 올랐죠. K-팝 ETF 7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뭐 블랙핑크, 싸이, BTS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우리 큰 엔터 기업들이 또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흥행 성공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섹터 계속 저희가 바이오를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냐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핫 섹터 바이오랑 게임 두 가지 갈라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수팀 소개해 드립니다. 왼쪽부터 한균수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최창준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1년 한 4개월, 3개월 됐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1년 3개월. 어허.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살짝 말수가 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결혼 때문일까요? 시장 때문일까요? 제가요? 네. 언제? 최근에요? 최근에. 최근에 말수가 줄어든 거는 제가 목이 조금 아팠었기 때문에 말수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예. 여전히 말은 많이 하고 삽니다. 목이 아프고 목이 쉰 거는 부부싸움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요. 예, 오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어쨌든 목 상태도 안 좋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좀 그런 상황이다. 네, 그냥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가지고 네, 지금 거의 에어컨에 살다 보니까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방병 때문에 약간 그 냉방기 때문에 지금 자꾸 목에 자극을 줘가지고 그게 약간 지금 목 상태가 살짝 안 좋았었는데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은 조금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 예. 자, 알겠습니다. 한균수 매니저님은 오늘 뭐 저희가 여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조선주 떨어지는 거 보고 와, 이거는 무슨 일이 났나 하고 그러니까요. 뉴스를 살펴봤는데도 그렇게 뺄만한 뉴스는 아닌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선의 남자로서. 오늘 호재가 있었어요. 조선은 악재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걔네뿐만 아니라 지금 시총 대형주들이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개별 업종 압제 없이 저포주들 10%씩 다 밀었거든요. 대형주들. 오늘 코스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피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이런 거 빼고 그냥 전멸이었습니다. 심지어 경기 방어업종이랑 금주까지 다 급락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창준 매니저님도 어제 저희가 이제 화목팀이랑 함께 했는데 이렇게 1% 올리고 내일 2%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씨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짝만. 그냥 밸런스 맞추는 것 같아요. 밸런스를 맞춘다? 네, 왜냐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게임지 좀 올라가고 고포주들 많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코스피 올라가는 날은 또 바닥권에 있는 또 LG생활건강 같은 거 올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올릴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순환매, 못난이들의 순환매 돌고 또 잘난이들 한 번씩 때려주고 뭐 이런 감을 가지 않았나. 못난이들 순환매 한 번씩 돌고 잘난 애들 때려주고. 네, 그렇게 막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좀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죠, 그러면. 잘난이는 잘난이 돼도 못난이는 못난이 돼도
대응을 슬퍼요? 잘해야겠죠. 그리고 뭐 잘못 왔다 갔다 하다가는 더 박살나는 시장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못난이보다는 잘난이가 낫습니다. 잘나니가 낫죠. 당장 때려 맞아도 나중에는 또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죠. 잘난 사람 잘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수익의 기회 그리고 전략의 모호함을 좀 탈출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부터 보여주시죠. 자, 뭐 다른 데서도 한참 떠들고 왔는데 원재재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유가 같은 경우는 또 몇 개월 만에 지금 $100 아래에서 마감이 되면서 크게 떨어졌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원자재, 곡물가 다 내려서 특히나 이제 곡물가나 원자재 같은 경우는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의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환율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진짜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리포트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볼까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외환시장 리포트입니다. $1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 고점은 어디일까? $1가 1,300원 웃돌면서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3분기에는 강달러 그리고 펀더멘탈 부진 지속하면서 $1 상단은 1,300원 중반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유럽발 침체가 현실화되면 뭐 아시다시피 유럽 증시가 저점 깨고 또 내려가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유럽발 침체가 현실화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시스템 리스크가 비화하기 전까지는 1,400원대까지 진입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역시나 이제 다른 만평에서도 뭐 유럽, 달러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신에서 나온 만평인데 결국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아닐까 싶은데 참 한가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시간은 틱톡 가고 있는데 중간 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책이 이콘 101.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학 개론이죠. 그거를 책을 거꾸로 뒤집어서 읽고 있는 답답한 마음을 만평으로 표현한 지금 이런 정치공학적, 경제학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원자재 값, 유가에다가 바이든의 정책, 중간 선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인데 세 분은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판단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황윤수 매니저님 판단부터 봅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경기 침체 해결사.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잡혀주고 유가도 내려와주고 한다면 금리 올리는 것에 있어서 덜 부담감을 느끼고 완전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뜻이죠. 그렇죠. 네. 하나라도 해결되는 게 낫죠. 그래서 해결사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원자재 가격 하락은 해결사의 이게 역할을 다 할까요? 연결고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해결이 돼줘도 그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을 것으로 또 기대한다. 그럼 금리 인상 그만하고 이제 금리나 하든지 아니면 또 금리 양정화. 인하? 그렇죠. 인하. 이양이면은 인하까지. 당연하죠. 경기가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우려감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다시 양적 완화 정책 펼치고 금리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희망사항까지 담아서 아니 희망사항에다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결국 나중엔 다 제자리로 올 것이다. 결국 나중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락,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뭐 오늘은 뭐 경기 침체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똑같은 이슈로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경수 매니저님 일단 유가 아직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려왔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100 밑에서 또 상징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유가, 원자재, 곡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유가 어디에 있고 플러스 산업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뭐 수요 침체 우려가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유가가 내려가려면 공급이 좀 늘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공급단에선 아직 대단한 거 나온 건 없고 유가가 높은 레벨인데 침체가 오니까 침체 때문에 수요가 둔화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요 둔화로 내려가는 거라 이거는 유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좋은 효과가 아니라 경기 우려가 온다는 그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 반증하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무조건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서 인플레가 어차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자재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에너지와 관련된 거. 에너지와 관련된 건 당연히 뭐 석탄이나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게 될 거고 그리고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 있잖아요. 또는 비철금속, 구리,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곡물과 관련돼 있는 옥수수, 뭐 대두, 파뮤, 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중에 유일하게 안 내려온 게 에너지 가격입니다. 이거 2달여 정도 전부터 이게 그 올해 2분기 차트거든요. 2분기. 이게 원자재 가격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놓고 할 때 최근에 계속 많이 깨지고 있고 유일하게 안 내려오고 버티던 게 크게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오일이랑 내추럴가스, 천연가스 두 개 보이시죠? 이 두 개가 이게 지금 2분기 거기 때문에 어제 급락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와 있는 거 보면 더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외에 다른 걸 보시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소이빈이니까 이제 저기 대두가 될 거고 그리고 밀, 옥수수 이제 면, 구리죠, 구리, 면, 목재. 그럼 큰 틀에서 봤을 때 저 진한 뭐 파란색 계통 있잖아요. 진한 파란색, 진한 하늘색 계통 쪽이 결국에는 오일이랑 내추럴가스 얘기하는 걸 에너지 가격이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는 지난 2달 내내 맨날 빠지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주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역사상 상품 포지션에서 자금 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난 주가 이제 지지난주였다라는 통계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다 빠지고 있다. 근데 장준 매니저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스태그네이션이 침체를 얘기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인데 그걸 두 개가 같이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가 왔는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랑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그렇죠. 때는. 앉아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카드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인하하면 물가 더 오르는데 안 그래도 높은데 그럼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죠. 근데 인상하면 안 그래도 경기 꼬꾸라지는데 더 꼬꾸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식입니다. 원래 그 인플레이션이랑 경제 성장은 한쪽으로 완전하게 이게 양립이 조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뭐 같은 구조로 보시면 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버려야 되는 카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연준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가를 잡아야겠다는데 우선순위를 더 먼저 뒀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깨지더라도 그냥 물가 잡아버리겠다고 기준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자꾸 빨라졌던 이유는 CPI가 높게 나와서였고 CPI가 높게 나왔던 이유는 곡물 가격이랑 금속 가격이 다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CPI가 올라갔던 거고 예. 그럼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CPI가 떨어지겠죠. 왜냐? 그동안 유일하게 안 내려온 원자재가 에너지였으니까. 에너지가 거기 시작했죠. 그럼 상식적으로 다음 달 CPI 나올 때 높게 나오겠어요? 낮게 나오겠어요? 무조건 낮게 나오겠죠.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낮게 나올 거냐의 싸움이지 낮냐 안 낮냐가 아닙니다. 무조건 낮게 나와요. 얼마나 낮게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여기서 CPI가 낮게 나오면 또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연준에서 빅스텝 한다고 했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바꿨던 이유가 CPI 8.6 나오자마자 깜짝 놀라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 가격이 빠져가지고 인플레가 떨어지면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 옵션이 생깁니다. 옵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침체가 오거나 진짜 금위기가 오거나 경제적으로 진짜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진짜 몇 년 동안 못 올라올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저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럼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실수요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플레 걱정하고 이거 언제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왜냐? 물가가 음전환을 해요. 예를 들어가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에도 미국 물가가 4%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서브프라임 터지자마자
물가 마이너스 2% 들어가다 바로 경기 집행방책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침체랑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물론 침체도 없고 물가도 없고 물가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이게 뭐 골디락스라고 해가지고 저유가의 모든 레벨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돌아가는 건데 그런 건 사실 나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은 거보다 하나 안 좋은 게 낫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유가 에너지 가격 내려온 거는 당연히 무조건 좋은 겁니다. 내려온 거에 해석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일단 무조건 내려오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네. 초이스가 많아지니까. 예. 오늘도 제가 빌런을 자처해서 반박 네. 네. 조금만 할게요. 네. 이게 뭐 공급이 늘어나서 공급처가 늘어나서 아니면 뭐 석유를 더 많이 퍼올려서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수요가 줄어서 떨어진다는 논리로 이게 그렇죠. 떨어지는 거면 네. 사실 CPI가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영향이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CPI가 낮게 나와서 좋은 거겠지만 결국 그거를 온전히 좋은 걸로 해석할 수 있냐? 수요가 줄어들어서 침체로 들어가서 그렇죠.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고 고용을 줄이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임금이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당연히 베스트는 공급이 늘어서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잠깐 나고도 공개 방송을 제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1시간 다이렉트로 했습니다. 예. 그때 1시간 동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베스트는 가격이 내려올 때 공급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려가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어차피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면 그게 공급이 늘어서든 수요가 줄어서든 어차피 가격은 어떤 거에도 결국엔 내려가긴 내려가잖아요. 베스트는 공급이 해결되는 건데 공급이 해결이 안 되고 실제로 공급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고 빠진 거에 대해서 이건 수요가 둔화 원인이라고 다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으면 아예 답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도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일 쇼크 같은 거였거든요. 오일 쇼크 때는 GDP 박살나고 있었는데 유가는 맨날 올라요. 맨날 올라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가가 2배, 3배씩 올라버리니까 그때는 많게는 3배 이상 단기간에 올라갔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GDP는 계속 꺾이는데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때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심지어 그때는 수요가 침체됐는데도 올라갔습니다. 유가가. 그 정도로 이제 유가 공급단 요인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내려오는 거는 당연히 공급발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공급량이 늘어서 가격이 다운되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중동 순방 가잖아요. 거기서 증산 얘기가 깔끔하게 딱 나와가지고 유가 레벨 떨어지고 그게 베스트긴 한데 그게 베스트죠. 네. 근데 그 다음 그 차선책은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유가가 깨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둔화가 내려오면서 인플레가 꺾이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져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금 경기 부양안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통과를 안 시켜주면 상원에서 왜 안 시켜주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 둔화돼서 인플레가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계류 중인 경기 부양안을 막을 논리가 없어집니다. 인플레 때문에 다 반대하는 건데 인플레가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오히려 구조가 생겼다고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베스트라고 쓴 게 아니고 불행 중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는 거 있어서 떨어지는 게 베스트인데 거기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떨어지면 그게 그렇죠. 완전 베스트고 그게 완전 베스트죠. 그게 수요가 줄어서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물가가 잡히면 연준이 인하든 뭐 인상이든 뭐 어쨌든 카드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여력이 생겨서. 좋은 거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주 매니저님은 경기 침체 해결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침체는 왔다고 봐야 되죠? 벌써 왔죠. 왔죠. 네. 그럼 그게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이게 해결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결사죠. 잠깐 아까 뭐 원자재 가격을 좀 선명하게 좀 볼게요. 한 네 가지만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WTI 유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30불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130불. 이게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현재는 한 100불 정도 거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가장 높았을 때가 한 9,0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5,600. 거의 반토막씩 났어요. 지금 천연가스도. 그다음에 대두. 지금 뭐 음식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대두 가격도 보시면은 한 1,700대 있다가 지금 1,45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니켈 가격,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그런 그 소재인데
원자재인데 지금 니켈 가격이 거의 4만도 넘어갔다가 지금 22,700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사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오게 된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냥 미국에서 금리 인상 해서 그래요.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빠르게 해서 그래요. 원자재 가격 올라간 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제껴놓고 그냥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 심화가 되니까 그냥 경착륙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쓴 거예요. 단기간에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테이퍼링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금리 요번에 같이 했잖아요. 이번에 역사상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은 연준이 오버했구나 내가 가속을 밟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이거 진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긴축해서 이제는 양적 완화 정책을 쓰겠다 뉘앙스만 한다 그래도 시장은 안도의 그런 랠리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걸 쓰면서 전쟁도 계속 뭐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지만은 예. 최근에도 러시아에서 뭐 저기 휴전 얘기도 나왔잖아요. CNN에서. 이랬듯이 이제 끝이 보이지 않나요? 좀? 그래요?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오. 그죠? 그리고 무조건 7월 달에, 예. 7월 13일 소비자 물가 나오고 7월 27일 날 0.75% 금리 인상은 할 거예요. 해놓고 단도리 치고 9월 달에 이제 슬그머니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사우디 가서 또 잘 저기 해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게 빨리 올라간 게 아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게 이거 진짜 땡큐죠. 영어 좀 쓸게요. 땡큐. 땡큐. 네, 땡큐. 되게 고급 영어. 알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네. 사실 미국만 본다면 사실 제일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은 제일 마지막에 걱정할 나라고 지금 인플레이션 뭐 미국이 8%가 높다 뭐 7%가 높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여기만 봐도 인플레이션 50%, 70% 이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경제 성장은 코로나 지나고 나가지고 이 신흥국들은 이제 막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얻어맞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말씀하신 그 금리 인하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그래도 걸릴 텐데 지금 요 신흥국들이 그 경기 침체를 미국이 그렇게 얻어맞는데 그 신흥국들은 더 많이 얻어맞아야 되는 걸 이 국가들이 버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국가가 부도나면 스리랑카 벌써 부도 났죠. 다른 국들이 연쇄로 계속해서 부도 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도미노 효과는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게 아닌 건지. 만약에 미국하고 스리랑카하고 붙어 있어요. 옆집이에요. 그럼 당연히 불 꺼주겠죠, 같이. 예. 그게 남의 나라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달러가 네. 우리나라 통화지만 니네 쓰는 건 니네 마음이지만 부도나는 거는 뭐 우리는 어떻게 할 당연한 방법 거죠. 없다. 냉정한 거예요. 남의 나라 일이고 남의 집 일이에요. 지금 스리랑카 부도나고 신흥국 어렵다는 거 그 뉴스에 그렇게 많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봤나요? 별로 그런 내용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지 않나요? 그럼 스리랑카 넘어지고 이제 그 다음 터키 넘어지고 그 다음 뭐 그리스, 이탈리아 뭐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큰 국가들이 넘어진다면요? 큰 국가까지는 넘어지려 그러면 잡아주겠죠. 내 손 좀 잡아줄래 이러면서. 아 그래요? 당연하죠. 적은 나라 무너지는 거는 크게 대세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여력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당연히 있죠. 돈 찍어내면 달러 찍어내면 되는데 기축통화인데. 그래요? 당연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2008년도도 그렇고 우리 국내 IMF 때도 그렇고
자기네한테 이득이 간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지 할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손 놔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알게요. 지금 올해 연세 많으신 분들 예. 대부분 이렇게 경험을 하셨잖아요. 내 집하고 가까이 붙어 있고 나한테 피해가 된다면 내가 불이 대신 꺼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냅둬요. 그 얘기는 진짜 무섭게 들리는 게 만약에 그럼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면 전혀 미국이 도와줄 생각이 없겠네요.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분만 55%고 부동산 엄청 사놨고 당연히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한미동맹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직 뭐 가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네.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 원자재 가격 하락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요가 둔화돼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에 있어서의 그런 좀 찝찝하거나 걱정되는 면은 없는 건지. 물론 있죠. 있다. 네, 그럼요.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얘기, 수요 둔화 때문에 뭔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엔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얘기니까 뭐 경기 침체란 단어가 계속 부각이 되는 것 자체는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그런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수요 둔화,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단가 인상을 한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가 내려갔다라고 해서 가격을 인하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리지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해서 그 가격을 다시 쫓아가지고 내리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재 가격을 올려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옴에 따라서 오히려 마진율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앞으로 뭔가 실적을 봤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 외로 본다면은 뭐 조금 전에 유럽 쪽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예. 유럽이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요거 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페인 쪽이 최근에 문제가 있었어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ECB 이제 통화정책 회의 때 금리 뭐 올리겠다라고 하고 채권 매입 금리 그만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 스페인에서의 10년물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줘요. 예. 이때 급등해서 올라갔던 최고점에 있었을 때 뭐랬냐면 ECB가 갑자기 긴급 회의를 합니다. FOMC 앞두고서.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채권 매입 그만할 거고 금리 바로 올릴 거였는데 지금 이탈리아와 스페인 쪽 금리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거 ECB에서 조금 이제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멘트를 했거든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ECB도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그래서 이게 뭔가 연쇄적으로 불안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쌓이고 있고 유럽 안에서도 뭔가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유로화가 엄청난 급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유로화가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지금 유럽에 대한 불안성이 너무 커지고 있고 지금 기업들 자체에서도 지금 디포트 기기까지 나올 정도로 유럽이 안 좋아지고 유로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강세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원까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나라 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유럽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결국 통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통화 때문에 결국 달러 원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거 문제가 좀 사실 커지기는 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달러 강세,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1,310원까지 올라갔던 이유들이 유로가 빠졌기 때문에 더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예. 이런 것들 사실 잡히지가 않으면 지금 경기 침체 뭐 지금 다 좋지만 뭐 미국 쪽도 봤을 때 CPI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번에 뭐 가솔린이 다 내려와 주고 있고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발표 말고 그 다음 발표치에서는 CPI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가격 렌트 쪽을 보더라도 다 가격이 내려와 주고 있고 마네뉴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동결 나왔는데 다음에도 떨어질 거에 대한 전망치가 나타나게 되면 CPI는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CPI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GDP 예상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2%인데 예. 이것도 내일 밤에 되면 발표됐을 때 더 내려갈 거냐 반등은 줄 거냐가
일단은 시장에다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 요소가 되고요. 2분기 GDP 전망치. 그렇죠. 전망치자. 요게 네. 이제 내일 나옵니다. 그렇죠. 전망치가 내일 또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2.2%인데 얘가 과연 내일 밤에 발표됐을 때 조금 올라갔을 것이냐 아니면 동결로 나타낼 거냐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PI 같은 경우는 이 클리블랜드 쪽을 보시면은 예상치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 자꾸 줄어드네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네, 이제 또 됐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얘 아래 거가 예. 이번 달 전망치가 되고 요 두 번째 위에 있는 게 다음 달 전망치입니다. CPI가 있고 코어가 있고 PC가 다 적혀 있는데요. 지금 예상치가 제가 알기로 인베스트콘 들어갔을 때는 제가 봤던 예상치가 8.3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CPI는 8.67이에요. 그러면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거고 저번 발표하고 똑같이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예. 근데 코어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가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번에 전망치가 더 정확하게 들어가고 뭔가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CPI도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치가 더 들어가주게 되면 예. 뭔가 여기선 변화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 결국 매크로적인 환경들도 그렇고 달러 원도 그렇고 유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다 바뀌는 모습이 좀 나타나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결국 완전 얘가 나쁜 거죠. 그렇죠. 예. 완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가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모건 스탠리 쪽에 대한 뉴스가 하나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뭐라 말을 하냐면 요거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예. 이게 어떤 얘기냐? 지금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크로보다 어닝이 실적. 더 중요해졌다. 실적. 예, 실적이 더 중요해졌고 만약에 이번에 어닝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아래에 적혀져 있는 게 이겁니다. 3천이라는 포인트가 보이시죠? 이번에 만약에 어닝이 깨지게 되면 모건 스탠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 매크로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 어닝이 이번에 안 좋아버리면 S&P 500 기준으로 3,0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다른 어떤 거 다 제껴놓고 실적 시즌이니까 뭐 실적만 잘 좋아지는 빅테크가 나와주면 모든 게 다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게 뭐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복잡해가지고 이슈가 정말 많잖아요. 네. 복잡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결국은 물가가 잡힐 기미가 조금씩 뭔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들, 좀 취약한 나라들이 쓰러지기 전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좀 깊어지기 전에 물가가 잡혀주면 그래도 연준이 다시 활성화시켜가지고 경기를 돌릴 수 있는 그 타이밍만 맞으면 요거를 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연준이 카드를 쓸 수 있을 만큼 물가가 빨리 내려와 주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리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아 정말 진짜 감동한 표정이지. 능력치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아침하고 오후하고 저녁 때 오면은 이제 완성체로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기 근데 와서 한 완성체가 돼 20년 있어요. 지나면은 좀 예. 능력치 떨어질 것 같아요. 2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은퇴해야죠. 저도 쉬어야죠. 자, 알겠습니다. 깜빡깜빡해요. 예. 요거 채팅 한번 볼까요? 사실 저희가 뭐 열띤 토론을 하고는 있지만 별로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계좌가 뭐 마이너스 50 막 맞아요. 이러니까 네. 와닿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은결님께서 이제 방송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유가가 내려도 안 좋고 유가가 올라도 시장은 안 좋고 유가가 내리면 수요가 줄어서 안 좋다. 경기 침체다 이러고 유가가 오르면 뭐 원가가 올라서 안 좋다 이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네.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아까 환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아임블루님께서, 이거 한규수 매니저님 지명 질문이네요. 네. 정부의 환율 개입으로 IMF의 건장 외화 보유보다 낮아졌다라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된다. 괜찮은지요? 지금 외환 보유고도 생각보다 더 낮다. 이런 걱정 섞인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화 수업을 진지게 뭐 이렇게 딱 좀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한교수 매니저님. 월요일 날 통화 수업하고 그다음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하고 증시 안정기금 투입하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것도 관심 없나 된 게 봐요. 없어, 된 게 없어. 청와대에서 이걸 안 보고 빨리- 있습니다. 거기 빨리 안 사나요? 대통령실에서. 한규수 매니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IMF에서 권장 외환 보유고 그 자기들이 나름 정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정확한 수치 데이터로 해가지고 야 이 정도면 많고 적고라고 하는 기준이 원래 없기는 해요. 예전에 주관적이죠. 그렇죠. IMF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가이던스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정확한 이 정도 있는 게 맞다라는 그 정설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외환에 대한 중요성이 거의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여서 예전에 제가 그런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를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저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트라우마의 국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는 튼튼한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서 그 IMF에서 권장하는 외환 보유고가 살짝 밑으로 깨진 거는 별로 뭐 그게 문제되는 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환율 방어하는 것도 그렇고 무역 수지도 최근에 이제 적자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올해 상반기 통계가 나왔는데 무역 수지가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폭의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수출액은 또 역대 최대예요. 근데 무역 적자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럼 수입액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입액이 올라간 이유가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에너지 가격이 내려오면 무역 수지 때문에 환율이 깨지고 있는 거니까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제 원달러 환율을 좀 정상 범위로 끌어들일 거고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무역 수지가 또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니까 환방어할 필요가 없을 거고 환율 방어를 안 하면 지금 외환 보유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유가 잡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공급이 이번엔 수요 침체 우려가 있지만 다음 주에는 진짜 공급이 좀 늘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서 진짜 뭔가 하나를 메이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뭐 하나 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요. 이거 되게 특이한 문제인데 이거 미국에서도 미국은 또 경제 석학들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근데 제가 경제학과 나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책이 그레고리 맨큐라는 사람이 쓴 책을 놓고 배웠습니다. 맨큐의 경제학. 네, 그죠. 그게 네. 뭐 가장 기본서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폴 크루그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배웠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금 상황이. 이거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그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 거의 100년 지났잖아요. 뭐 100년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근 100년이 지났는데 지난 100년여 동안 경기 침체가 한 12~13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 그 12~13번 다 이유가 달랐대요. 어떨 때는 오일 쇼크 때문에 왔고 어떨 때는 코로나 때문에 온 것도 있고 뭐 서브프라임처럼 이제 부동산 망가져가지고 그때 MBS 채권 망가져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열 몇 번의 침체가 모두 단 한 개도 안 빼놓고 모든 침체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고용시장이 깨졌다는 거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맨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고용시장 속에서 침체 얘기가 나오는 게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 신기하다고. 어떻게 고용시장이 제가 지금 마크 차트 다시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이 지금 실업률이 3.6%입니다. 참고로 코로나 터지고 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6인데 3.6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실업률이 사실 3%라고 하는 거는 실업률 0%가 가까운 겁니다. 예. 원래 경제학에서 그렇게 봐요. 실업률 3~4%대면 0으로 봅니다. 완전 고용. 그렇죠. 완전 고용으로 봐요. 그냥 3%. 다시 말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미국의 0명이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고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예.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왜 없냐면 저렇게 실업률이 낮은데도 올해 상반기에 구인구직 공고가 통계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가 없는데 미국은 누구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이마트, 롯데마트에서 이번에 저면 몇명 뽑아라는 게 통계에 다 집계가 돼요. 그래서 구인구직 공고라고 하거든요. 그럼 구인구직 공고 중에 채용이 완료된 건 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구인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아직 못 구했어요. 그럼 그 통계가 계속해서 잡힌단 말이죠. 근데 올해 상반기, 작년 말고요. 올해 상반기 미국 구인구직 지금 공고 나와 있는 건수가 1000만 건 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실업률이 3.6으로 완전 고용인데 지금 구인구직 신규 건수만 1000만 건이 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이 가계 자산이 사실 지금 너무 많다.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미국 가계에서 가지고 있는 캐시가 미국 정부 전체를 다 합치면 미국에 있는 국민들 다 합치면 18조 달러라고 합니다. 18조 달러면 2경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캐시가 2경이 있대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그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현금을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이제 소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유가도 많이 오르고 뭐 휘발유가, 뭐 음식료가 여러 가지 올라가니까 소비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소비에 들어간 게 지금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한 7, 80조 원 이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체 캐시에서 어느 정도 쓰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통계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소비 여력을 한 3, 4천조 원 이상 보더라고요. 소비 여력을. 근데 그중에 80조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고용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여기서 만약 침체가 오면 역사를 새로 쓰는 거다. 이랬던 적이 진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신기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예. 결국에는 인플레가 오건 뭐건 가장 우리 가게 입장에서 기업이나 정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게 그리고 나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일단. 아무리 국가가 어려워도 내가 당장 내일 출근한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를 가면은 회사 안 잘리고 월급이 나오면 살만한 거잖아요. 그쵸.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위기가 오면 죽어요.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일자리가 이렇게 스테이블하다는 거 그리고 미국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직도 견조합니다. 부동산 깨질 줄 알았거든요. 안 빠져요 지금 미국 부동산이. 근데 미국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부동산은 안 내려올 거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신기하죠. 코인 깨지고 아니 주식 깨지고 그러면 다음 타자 누가 봐도 부동산인데 미국 부동산은 안 깨질 거가 실제로 지금도 안 깨지고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예. 이번에 자산시장 버블이 있을 때 미국에서 신규 착공부터 포함해가지고 예전에 이 서프라임 전에 있었던 부동산 붐처럼 이번에 미국 부동산이 과열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과열이 아니래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서 별로 깨질 것도 없다고 실제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별로 과열된 게 아니어서 깨질 것도 사실 별로 없다라고 보고 실제로 부동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미스테리다. 네.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고용시장 안정적이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저는 미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한국을 걱정해야 돼요. 자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지금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6%였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다 포함했을 때 농산물, 석유 다 포함했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6%대예요. 지금 7월달에. 근데 농산물하고 석유를 제외했을 때는 4.4%. 그리고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했을 때는 3.8%잖아요. 가장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았을 때가 2008년도. 그때가 5.9%인데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빅스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끌해가지고 부동산 샀잖아요. 거기다가 또 마이너스 대출 마통 받아가지고 가상화폐 샀잖아요. 주식 샀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주시장이 여기서 더 붕괴가 돼버리면은 주머니 아주 그냥 빵 뚫려버려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일단은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예. 한미 통화 수합 해야 되고 두 번째 저기 증시 안정기금 10조 원 지금 2020년도 3월 달에 마련해놓은 거 지금 풀어야죠. 지금 사줘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또 뭐죠? 공매도. 공매도 그거 금지 잠깐시키면 안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구한테 예. 물어봐요? 만만한 게 저기 명나라 그렇죠. 맞잖아요. 네. 뭐 제가 힘 열심히 좀 써보겠습니다. 세게 좀 쳐주세요. 그랬거든요. 아, 이거 너무 화나네. 네. 서운해요. 통화 소프도 뭐 그냥 뭐 카톡 한두 개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왔을 때 딱 타이밍 봐서 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바쁜데 지금 뭐 사우디 간다 어쩐다 해도 전화할 수도 없고. 요번에 갔을 때도 또 잠깐 이제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가지고. 알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지금 전문가들도 애널리스트들도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코로나 또 같이 겪고 이제 방송을 했지만 코로나 때 들었던 느낌이 지금 똑같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뭐 굳이 지금 방송할 필요 오늘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왜 나가서 해봤자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신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얘기를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그래도 해야지 뭐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중요한 있고 건 듣는 뭐.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요. 듣는 사람도 솔직히 없어요. 저 같아도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아니, 솔직하게 그런 거, 아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이 왜 없어요? 아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막 증시가 올라가고 뭔가 정상인 상황이면 그래도 분석이 먹히는 시장인데 요새는 종목 분석하고 내가 이 종목을 어떤 로직으로 샀다는 게 안 먹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다 내 거예요. 어떻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힘들게 싸워가지고 예. 끝까지 살아남았어. 아, 전리품. 다 내 거예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당연한 다하는 거죠. 겁니다. 예. 다 사망하고 부상 있고 다 그랬는데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어. 네. 다 내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이게 뭐죠? 멍뚜님께서 지금의 시장은 예전의 자료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비상식으로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제가 외신을 계속 보잖아요. 하루 종일 외신을 보는데 거기서 40년 된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서 보는 가장 이상한 경제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떤 거 예측하면은 저쪽에서 전쟁 나고 뭐 예측하면은 뭐 갑자기 오르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은 예측, 분석 이런 게 적용이 되는 시장이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주식시장에 입문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힘들긴 한데 그래도 갈 길이 있더라고요. 제일 힘든 시장은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네, 근데 갈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최창준 매니저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힘내시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거 최대한 기 받아서 전략 잘 짜시고 떨어진다면 그 떨어지는 그 하락률을 최대한 방어하고 올라갈 때는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두 번째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좀 요거는 그래도 밝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K-팝 7월 뉴욕 ETF로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7월 뉴욕 증시 상장 예정,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난다긴다 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업체들, JYP, 뭐 SM, 하이브 등등 해가지고 요거 ETF로 쫙 묶어서 뉴욕에 상장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상장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자료를 보면 또 맞다 요 정도로 대단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뉴욕 증시 K-팝 ETF 출시 추진, 엔터와 음원 기업같이 고속 성장 기대, K-팝에서 역대 빌보드 핫 100에 들어간 진입한 횟수, 원더걸스 1회, 또 싸이는 5개, BTS 이거 30개, 블랙핑크 10개, 트와이스 1개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그룹들과 대단한 엔터사들을 데리고 앞으로도 음악 콘텐츠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오케이, 상장 오케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침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견 보여주시죠. 자, 그냥 대놓고 그냥 종목 바로 던져버리네요. YG? 네. 오늘 YG 플러스 한 13% 갔나요? YG가 오늘은 YG는 재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오늘 K-팝 ETF 말고도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다음 달에 또 이제 컴백한다 그래가지고 예. 오늘 장중에 11% 갔다고 종가가 6%네요. 그래서 블랙핑크 재료로. 블랙핑크가 좋은 게 이게 군대 리스크가 없어요. 그렇죠. 하이브 진짜 머리 엄청 아프잖아요 지금. 네, 여튼 그런 상황. 한규수 매니저의 원픽은 제니 맞죠? 가수 잘 몰라가지고 농담이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극도로 블랙핑크는 알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SM. 여기는 SM이에요. 리오프닝. 소녀시대가 완전체로 지금 모여가지고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는 지금 거의 뭐 옛날 가수 느낌 아닙니까? 과거의 소녀시대인데 최근에 예능에 지금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요, SM이? 아니요. 네. 그리고 이 소녀시대를 만든 그런 그 그룹이 SM이잖아요. 네. 제2의 소녀시대, 제3의 소녀시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회사도 그렇고 가장 저평가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소녀시대도 과거에 뭐 10년 전, 15년 전, 15년 딱 15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15년 전 뭐 계속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계속 열심히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그럼 또 제2의 소녀시대가 나타나고 알겠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회사가 SM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뭐 소녀시대를 보고 SM을 매수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2의 소녀시대. 제2의 소녀시대. 자, 알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여기는 또 JYP예요. 이슈거리 JYP. 하이브는 진짜 아무도 없네요. JYP 이슈거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JYP 매매를 해가지고 오늘 팔고 나왔어요. 오. 네, JYP를 저번 주 완전 금요일 날이었나요? 금요일 날에 들어가서 예. 이제 오늘 팔고 나와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오늘 오. 갑자기 원래 K-팝 상장 ETF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올 연초 4월 달부터도 있었고 3, 4월 달에 한번 있었다가 저번 달에 있었던 이슈였는데 예. 오늘 갑자기 ETF 이슈가 좀 붙어졌고 그다음에 블랙핑크 이슈가 붙으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올라가 예. 줬거든요. 그러면서 JYP가 올라갔는데 이번에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 JYP가 유일하게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YG엔터는 2분기 컨센은 하회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하이브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JYP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외국계에서도 리포트가 나타났는데 외국계에서도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JYP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오늘 고가에서 팔고 나왔지만 조금 물려준다면 다시 한 번 더 담아봐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구도가 딱 3인 3색으로 정확하게 잡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YG, SM, JYP 제가 하이브로 할까요? 자신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각자 그 써주신 기업이 가장 비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규수 매니저님부터 YG.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일단 인지도가 엄청나게 센, 물론 BTS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BTS 다음 가는 인지도가 엄청나게 센 가수를 가지고 있는 게 YG고, 그리고 이번에 컴백까지 일정이 지금 거의 2년 만에 컴백하는 거 1년 10개월 됐네요. 거의 2년 가깝게 이제 따로 활동을 하다가 완전체 컴백하는 게 2년 만이고 그게 다음 달이고요. 두 번째는 블랙핑크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네. 땡이에요? 끝이에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YG를 사고 판다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지금 좋은 종목을 네. 말씀해 주시는 건 좋지만 이게 시장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타이밍에 대한 전략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좀 유효할 것 같아서. 뭐 거의 3, 4개월 밀리다가 오늘 살짝 고개 틀었기 때문에 컴백이 이제 8월이잖아요. 8월 중에 컴백할 때쯤 그냥 던지고 딱 이지 가격 레벨에서만 그냥 나오시는 걸로. 얘도 똑같은 게 3개월 동안 딱 마이너스 40% 빠지고 이제 바닥에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넘거든요. 이게 이 구간이 40이에요. 한 42% 정도. 그래서 이게 뭐 첫 번째 움직인 거니까 네. 사실 저는 오늘 K-팝 ETF 그것 때문에 엔터주가 뭐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가람 매니저께서 말씀을 잘해주신 것처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처음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원래 이쯤에 할 걸로 이미 알고 있었던 원래 뉴스인데 똑같은 거 한 번 더 우려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이게 저 ETF 때문에 올린다기보다는 그냥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섹터씩 오늘 게임주가 뭐 특별한 거 없었거든요. 사실 게임도. 근데 게임주가 좀 반등을 해준 것처럼 뭐 구도가 같은 구도 아닌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서 뭐 뭘 사도 사실 뭐 꼭 엔터주가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40, 뭐 많이 50 넘어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부담은 없죠. 네. 유튜브 상에서 블랙핑크가 음원 중에서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음원 6위? 5위? 그럴 거예요. 구독자 수가 7천만이 넘어가지고 네. 저스틴 비버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1위가 아기상어. 그렇죠. 맞아. 요 네. 아기상어가 1등이고. 아기상어입니다. K-팝입니다. 그것도. 자, 알겠습니다. YG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서 블랙핑크 컴백할 즈음에서 그 전에 조금 팔아버리면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자,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판넬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최창주 매니저님은 SM. 자, 소녀시대. 가자. 라이온하트. 야수의 심장으로. 요새는 에스파예요. 에스파요? 아까 소녀시대 말씀하시길래. 아니 과거의 소녀시대고 요새는 카리나죠. 카리나. 에스파. 카리나가 에스파면 뭡니다. 아니 그냥 에스파의 이제 다국적 그 멤버들이 있잖아요. 지젤. 다 알죠. 자세히 몰라요. 자세히. 현숙 아시죠? 현숙. 네, 현숙 그건 세대입니다. 아니죠. 예. 근데 잘 보시면은 예. 일단은 실적 전망 대비했을 때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 한 900억대 예상하거든요. 작년에 675억이었고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본다면 하반기 때부터 약간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도 돼 있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빠지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길 가겠다는 분위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짜세예요, 짜세. 안 빠지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1년 저점을 깬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1년 저점 위에 있으면서 고점에서 박스권 하단부가 지지되는 기업은 최고 강한 기업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논리거든요. 시장이 폭락을 하든지 말든지 변동성이 작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또 힘있게 또 올라가지거든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좀 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락보다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좀 뭐랄까 예술가라 그러나요? 그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아티스트. 그리고 동방신기도 있었고 소녀시대도 있었고 뭐 다 난리 났잖아요. 예. H.O.T도 있었고. 아니 예. 그렇게 따지면은 예.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BTS는 아예 안 먹나요? 아까 블랙핑크는 아예 안 먹나요? 앞으로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예. 똑같이 소녀시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2의 소녀시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SM은 이미 시스템화 시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티스트를 계속 배출할 수 있다. 그걸 시스템화라기보다는 예. 플랫폼화를 시켰다. 플랫폼화. 그래서 요새 그 트렌드에 맞게. 예.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너 리스크도 물어보고 싶지만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너 리스크는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좋아요. 안 말해줬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오너가 나가신다 그래도 박수 칩니다 저는요. 박수까지 쳐요? 네. 알겠습니다. 자, SM 결국은 뭐 리오프닝까지 써 주셨고 그런 모멘텀이 있다. 판들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JYP. 요즘 나연 팝. 난 좋죠. 표정을 좀 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가 더 이제, 풍요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사모님이 이 방송 안 보시죠? 잘 안 보는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보고 계시면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JYP 나연 팝 이것도 괜찮고 빌보드 들어갔고. 네, 좋죠. 네, 그것도 있는데 이번에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뭐 일본 활동을 언제 잘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JYP가 일본 쪽 매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불거지기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2분기 실적치를 높여놓고 있는 상황이 돼 있고 또 외국계에서도 뭐 올해의 트와이스도 되게 좋지만 내년에 봤을 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내년에 4개 팀 정도가 또 데뷔를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에서도 JYP를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JYP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JYP를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JYP를 보면서 사실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기업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가지고 이것 좀 놓쳤다라고 생각이 든 건데 RBW입니다. 이게 RBW가 마마무 기획사인데요. 최근에 예능에서 놀면 뭐하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놀면 뭐하니에서 이번에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중에 작곡가 2분 나오는데 그 작곡가 2분이 갖고 있는 회사가 RBW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RBW 나오길래 저 사람이 만든 회사가 RBW였구나. 그거 보고서 RBW가 이거 잘하면은 마마무 말고 그룹도 하나만 잘만 잡아내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또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좀 가둬서 근데 뭔가 엔터지를 본다면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의외로 RBW가 나중에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JYP랑 이 3사 말고도 번외로 봤을 때는 RBW 아니면은 뭐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여자아이들도 있지만 근데 큐브엔터는 너무 여자아이들 하나만 또 있기 때문에 그쪽 또 다른 아이돌이 나오든지 아니면 RBW 쪽에서 뭔가 좀 대형 아이돌 하나 나오게 되면 이쪽 엔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또 하나 좋은 게 경기 침체랑 수요 둔화랑 연관성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종목들은 이번 시기에서도 한번 눌려주게 되면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마마무가 우리가 뭐 잘 몰라서 그렇지 시장 단가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마마무가 되게 비싸고 다른 진짜 탑스타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단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 IBW 괜찮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판넬 내려주시고 YG, JYP, RBW 그리고 SM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엔터 기업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거는 짧게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핫 섹터 요거는 정말 짧게 하고 끝낼게요. 바이오 하반기 기대감 쑥 게임. 바이오 얘기만 좀 해볼까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시장 하락해도 제약바이오는 올라갔죠. 괜찮다. 네. 역시나 최근에 몇 주 동안은 제약바이오 뭐 특정 종목에서는 이게 그래도 지금 좀 방어가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거든요. 여기서 바이오에서 조금 희망을 보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한테만 물어볼게요. 네. 바이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예. 2018년도, 19년도 계속 그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M&A를 많이 했거든요.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이. 그런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2020년도하고 21년도 지금 M&A를 안 했어요. 굉장히 줄었어요. 줄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아마 2022년도 저는 하반기 찬바람이 불면은 M&A를 대규모로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병실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뭔가 그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M&A를 하고 임상 관련돼서 임상 대상자를 모집하고 또 임상 시험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임상과 플러스 그 관련된 M&A가 굉장히 진행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도 있고 바이오가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2020년도 3월 달에 WTO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 딱 거기까지 올해 초에 하락을 했다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쓰리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이오가 이번에 움직임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 치료제를 만든다 이런 쪽에 있는 거품도 다 빠졌고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세이트리온 그룹들 저점 형성하고 약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좀 뭐 코로나 백신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더 이상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고 상승할 만한 이유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은 진짜 올해 11월 달, 12월 달에 되게 되면은 굉장히 바이오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리서치하고 기관 투자가 만나고 또 바이오 관련된 애널리스트들하고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물어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테오젠, 두 번째 네고캠 바이오, 세 번째 ABL 바이오, 네 번째 올릭스, 다섯 번째 뭐 이렇게 한 10종목 정도 돼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급락을 맞는 구간에서도 그 안에서만 상승과 하락, 최근에 올라온 상태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세이트리온 같은 경우, 특히 세이트리온 같은 경우도 3분기 때부터 실적 전망이 좋아진다는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오도 한번 물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들어와 있고요, 어느 정도는. 엊그제 저희가 제약바이오 한번 다뤘었는데 R&D 모멘텀보다는 실적을 보자 이거 주제로 좀 다뤘었거든요. 거기 동의하세요? 바이오가 무슨 실적입니까? 그래요? 바이오는 수출 임상 실험 잘 해가지고 기술 추출해가지고 뭐 마일스톤하고 노열티 받고 이런 쪽이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세이트리온 패밀리 빼놓고서 실적이 많이 잘 나오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말 그래도 나눠놔야죠. 바이오 시밀러냐 아니면은 임상 쪽이냐 이렇게 나눠놓고 그 얘기를 한 포인트 이유가 그 뭐 기술 수출이나 R&D나 뭐 이쪽으로 모멘텀을 찾아보면 사실상 먹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언제나 먹을 거 없었는데 한번 들어오면은 제일 먹을 게 많았어요. 기대감으로 또 올리는 당연하죠. 것도 있으니까. 바이오가 한번 올라가면은요 가장 먹을 게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시죠. 먹을 거 많다는데. 바이오 올라갈 때 원래 무지성이에요. 그렇죠. 자꾸 바이오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사야 됩니다. 바이오는 네. 한 번 올라가면은 네. 쉽게 얘기해서 다 5배, 10배씩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바이오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하고 아니면 중계석 넘어갈게요. 제가 자료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딱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지금 코스닥 지수에서 외국인들 비중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 국내도 좋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과의 컨셉을 좀 맞춰가는 게 있는데 미국 안에서도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미국 바이오 ETF입니다. 미국 바이오 앤 테크놀로지 ETF인데 얘가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 ETF가 꺾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가 조금 주춤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신기적으로 제약바이오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요것도 판단하시면서 신규 접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는요? 저는 뭐 바이오가 맞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한번 가면 무지성에 못 말립니다. 그냥 이거 왜 가지 하는 애가 막 눈 며칠 지나고 보면 두세 배씩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든 항상 이제 들고 있지 않아도 보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들고 기다려야 되고 물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올라가면 두세 배 그냥 가기 때문에 근데 언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올라갈 때 트리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거 없어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이오 관련주 중에 코로나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같은 거 묶여가지고 시세를 만들었던 심지어 셀트론도 그랬으니까 레티노나주 때문에 근데 그런 바이오들이 코로나로 만들었던 시세를 이미 다 토한 상태다. 다 뱉어냈어요. 그때 올라갔던 상승폭을. 그래서 이게 본업만 보고 가면 되는데 본업 괜찮은 애들이 최근에 시장보다 잘 버티니까 역시나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요즘은 좋은 거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또 뭐 어떤 거는 좋다고 얘기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맞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좋다고 유망한 거를 말씀은 드리지만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보시고 조금 더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뭐 무료 방송에서 그 신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까 조선주 또 못했으니까. 저 하고 왔어요. 아까 전에. 아까 하고 조선 왔고. 풍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저는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중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이점은